자, 세상의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과학자들은 그러면 그 원자는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 원자는 또 어떻게 생겼을까? 또 뭘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을 당연히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여러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원자들을 이루고 있는 더 작은 입자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들의 발견과 함께 원자들의 구조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이 원자를 핵원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가운데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으로 핵원자 모형으로 이제 원자를 오늘날의 원자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핵원자 모형을 알아내는 그런 이 역사적인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원자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입자 중에서 제일 먼저 발견된 것은 전자입니다. 19세기 후반에 많은 그 물리학자들이 음극성관이라고 부르는 그런 장치를 사용해서 전기 방전 실험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는 요즘 이제 화학에서는 음극 양극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긴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런 어떤 입자들의 흐름을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관찰했던 것이지만 그것이 전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영국의 과학자인 제제 톰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밝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음극선 흐르는 광선이 흐름이 어떤 입자들의 흐름이 발견이 되게 되고 그 입자의 흐름이 음의 전하를 가진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 톰슨이 밝히게 돼요. 나중에 이제 이 입자의 이름을 전자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 2.4에 보면 음극선의 성질을 확립한 관찰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때 사용했던 장치는 이런 장치는 사실 좀 아니고 이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장치는 좀 더 현대 와서 20세기 후반부에 와서 흔히 사용하던 소위 브라운관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디스플레이 장치에 쓰이는 그런 구조고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일자의 긴 관이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 음극선이라고 하는 입자들의 흐름이 자기장 내에서 휜다는 그런 사실로부터 전하를 띤 입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음극선이 전기장 내에서 양극판 플러스 극 쪽으로 휘는 것을 보고 입자가 음의 전하를 띠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음극 물질에 대해서도 음극선이 관찰이 되고 또 똑같은 물질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 알려지게 돼요. 따라서 모든 물질 속에 이와 같은 입자가 들어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물질 속에 전자가 들어있다는 이야기는 전자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있다는 이야기는 원자 속에 전자가 들어있다는 걸 이제 암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자 속에는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 속에는 전자라고 하는 크기가 훨씬 더 작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방사능 입자를 사용해서 사실 알파 입자를 사용했는데 알파 입자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림 2에 위에 나오는 알파 입자 충돌 실험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얇은 금속의 금박인데 아주 얇은 금박을 만든 다음에 이 알파 입자를 이렇게 요즘 레이저 포인터처럼 이렇게 빔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걸 이 금박에다 조입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놀랍게도 약 2만 개 중에 1개 정도의 이 알파 입자가 금박을 통과해서 똑바로 진행하지 않고 이 위치로 오지 않고 이렇게 상당히 멀리 떨어진 이런 위치로 튕기는 걸 관찰했어요. 자, 이런 이 관찰로부터 이 러더포드는 바로 계산을 통해서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이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그 물렁물렁한 존재 속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들이 들어있는 다시 말해서 톰슨이 생각했던 같은 그런 원자가 아니고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단단한 크기가 작은 그러면서 양의 전하를 띠고 있는 그런 알갱이가 핵 속에 존재하게 되고 그 주위에 전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아까 이야기한 핵 원자 모형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게 원자 내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원자의 한가운데 크기는 작지만 양의 전하를 띠고 있는 굉장히 무거운 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알파 입자는 사실은 전자에 비해서는 질량이 훨씬 더 큽니다. 수천 배 크죠. 그게 저렇게 많이 튕기는 것은 굉장히 질량이 크고 또 같은 전하를 가진 알파 입자는 플러스 2의 전하를 갖게 되는데 알파 입자와 같은 전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원자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추론을 하게 되고 그것을 핵이라고 부르고 핵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갖는 핵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갖는 원자의 구조를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핵 원자 모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핵의 질량은 전하는 양성자로 설명이 되게 되는데 핵 속에 들어있는 전체 질량을 양성자만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했었어요.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거의 20년이나 지난 다음에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중성자를 발견을 해서 핵 속에는 전하를 갖지 않는 중성자가 들어가서 전하는 양성자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총 질량은 중성자와 양성자의 합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해서 핵의 질량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러더포드의 핵 원자 모형이 이제 원자의 구조에 관한 일반적인 그런 진리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구조는 바로 이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자세한 구조는 물리학에서 다룰 내용이고 화학에서는 이 정도로 원자의 구조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화학에서는 원자라고 하는 것은 한가운데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고 그 다음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정도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 화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핵 원자 모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구조는 원자 자체로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그 다음에 한가운데 핵이 있고 핵 주위에 하나 이상의 전자가 돌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돈다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고전적으로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원자의 크기는 대략 옹스트롱 정도의 크기를 갖습니다. 지름이 대략 옹스트롱 되죠. 물론 크기가 좀 크면 한 2, 3옹스트롱 되고 크기가 작으면 한 1, 2옹스트롱 정도 되고 이제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갖는 핵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자의 한가운데 존재하게 되고 이 핵은 양의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그 다음에 전하가 전혀 없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핵의 크기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핵의 크기는 대략 5 곱하기 10만의 15승미터 정도이기 때문에 원자의 크기와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놀랍게도 원자의 전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원자는 텅텅 빈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비어 있는 공간에 전자들이 이제 왔다 갔다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성자는 전자와 전하의 크기는 똑같고 반대의 부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 원자 속에는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똑같은 개수의 전자가 핵 주위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일반적인 모양이 그림 2.7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원자가 약 옹스트롱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구형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그 한가운데 이와 같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쳐있는 그런 핵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핵의 크기는 원자 전체의 크기에 비하면 정말 굉장히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구장 크기를 우리가 원자의 크기에 비교한다면 실제로 그 핵의 크기는 그 야구장 한가운데 있는 골프공 정도의 크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크기가 차이 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텅텅 비어 있는 그런 그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전자들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저런 굉장히 큰 부피의 실제 물질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 2.2에 보게 되면
원자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기본적인 입자들의 물리적인 성질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 그 다음에 전자. 우리가 양성자는 프로톤이라고 이야기하고 중성자는 뉴트론, 그 다음에 전자는 일렉트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상대적인 전하 값들이 쭉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전하의 절대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전자 하나의 전하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로미터, 물론 마이너스죠. 양성자의 전하는 똑같은 크기고 부호가 양의 값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인 질량을 보게 되면 전자의 질량이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략 한 2000분의 1 정도 됩니다. 2000분의 1 정도. 그런데 양성자와 중성자는 이제 전자의 질량에 대략 한 2000배쯤 되게 되는데 보다시피 중성자가 약간 더 질량이 커요. 양성자보다도. 그래서 흔히 이제 중성자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가 결합된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런 핵 속의 이 구조에 대해서는 물리학에서 다룬 내용에서 화학자인 저는 사실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학에서는 되게 요 정도까지 우리가 되게 취급을 하죠. 그 다음에 질량들이 쭉 나와 있고 절대 질량이 쭉 나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양성자와 중성자는 핵 속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전자는 핵 주위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구조고 물론 이제 물리학에서는 핵 물리학을 하는 분들은 이제 이 핵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양성자, 중성자 이런 존재들이 더 작은 소립자라고 하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소립자의 종류가 어떻고 이야기를 하지만 화학에서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는 한가운데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는 정도로 아는 것으로 화학에서는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레고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물체를 만들어낼 때 레고 하나하나의 모양과 그 다음에 색깔과 형태를 알면 되지 그 레고가 속을 들여다보면 고분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분자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자를 가지고 화학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그 원자 속에 들어있는 또 핵 속에 들어있는 입자 하나하나의 어떤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그걸 이루고 있는 작은 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학에서는 더 이상 원자의 구조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화학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원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물질의 성질과 그 같은 물질의 변화가 바로 화학의 연구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 정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세상에는 약 한 100여 가지 정도의 원소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원소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우리는 원자 번호 혹은 원소 기호를 사용합니다. 원자 기호는 원소 기호라고 이야기하죠. 자, 원자 번호는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양성자의 개수를. 그래서 같은 종류의 원소의 원자는 당연히 원자 번호가 다 같죠. 자, 그래서 탄소 원자 번호 6번인데 탄소 원자는 핵 속에 양성자가 6개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원자 번호 8번인 산소 원자 속에는 양성자가 8개가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원자 번호 92번인 우라늄 핵 속에는 양성자가 92개나 들어있습니다. 자, 원자 번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소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화학에서는 원소를 나타낼 때 원자 기호 혹은 원소 기호라고 하는 이런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탄소는 대문자 C로, 황은 대문자 S, 소듐은 대문자 N자에다가 소문자 A자. 자, 이런 식으로 영어 알파벳을 결합을 해서 만든 혹은 알파벳 자체 혹은 그걸 결합해서 만든 이런 원자 기호 혹은 원소 기호로 양쪽 이름이 다 쓰입니다. 자, 이걸 사용해서 원소들을 대부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핵 속에 들어있는 그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다 표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바로 동위원소인데,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질량수로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자, 질량수는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을 우리가 질량수라고 이야기하고,
각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수에 1단위씩 기하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 원자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가 각각 6개이면 우리는 질량수가 12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량수 12. 일반적으로 이 원소를 나타낼 때 이런 식의 표기를 씁니다. 여기 대문자 X는 바로 원자 기호 혹은 원소 기호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질량수, 그 다음에 그 밑에 원자번호를 쓰는데, 실제로 화학에서는 이런 식의 표기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에서 원소 기호를 쓰면 이미 원자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자 번호는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질량수도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생략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질량수를 따질 필요가 화학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없어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따집니다. 그 특별한 경우가 뭐냐면 바로 특별한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에, 실험에서 그런 경우에는 이 질량수를 써주게 되는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원소 기호의 앞 위첨자로 핵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합한 질량수를 표기를 해서 특정 동위원소를 나타내게 됩니다. 사실은 동위원소란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제가 동위원소란 말을 이미 먼저 사용을 했는데,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핵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는 같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그런 원소를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같으면 원자 번호가 같은 거고, 원자 번호가 같다는 이야기는 같은 원소란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속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그런 원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 중성자의 개수는 다르지만 양성자의 개수가 같은 이런 원소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같으면 핵 속에 양성자 하나만 들어있는 게 있고, 핵 속에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가 들어있는 그런 수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흔히 그냥 수소라고 이야기하고, 질량수가 2인 이것을 우리는 중소소라고 부릅니다. 탄소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이 질량수가 12짜리가, 다시 말해서 양성자 6개와 중성자 6개로 핵이 이루어진 이런 탄소 원자가 대부분이지만, 이런 그 중성자 개수 1개 많은 이런 질량수 13짜리 이런 탄소도 자연계에서 소량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방사능 물질로 이와 같이 질량수가 1개 더 있는 14짜리도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림 2.8에 보게 되면 동위원소를 표기하는 그림으로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원소를 표기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탄소 원소 기호로 대문자 C로 쓰고, 그 앞에 질량수, 지금 보면 핵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6개 들어있기 때문에 질량수가 12가 되는 거죠. 앞에 아래 첨자로 원자 번호를 쓰고 있는데, 이 원자 번호는 화학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거의 쓰지 않습니다. 밑에 산소에 대해서도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라늄 235와 238에 대해서도 표기가 되었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우라늄은 대부분이 질량수가 238짜리인데, 그 핵 속에 양성자가 92개, 그 다음에 중성자가 146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핵 주위에 전자가 92개가 있죠. 그런데 우라늄 235짜리는 핵 속에 양성자가 92개, 그 다음에 중성자가 143개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는 똑같죠. 따라서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원자번호가 같고, 원자번호가 같으면 원소 기호가 같고, 따라서 같은 원소인 겁니다. 그러나 질량이 다른데, 그것은 핵 속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원소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라늄 238짜리와 235짜리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부르는, 같은 원소인데 질량이 다른 것입니다. 돌턴의 원자론에 의하면 같은 종류의 원자는 같은 질량과 성질을 가진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 동위원소를 몰라서 원소에 대해서, 원자에 대해서 그렇게 가설로 정의를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많은 연구에서 이와 같은 동위원소가, 다양한 종류의 동위원소가 알려지면서 대부분의 원소에서는 원자들이 전부 다 똑같지 않고 핵 속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이런 동위원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네요. 자, 그래서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의 합이 바로 질량수고, 그 다음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가 원자 번호이기 때문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와 그 다음에 질량수,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바로 이와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의 합이 바로 질량수이기 때문에 중성자의 수는 질량수 빼기 양성자의 수가 되게 되는데 양성자의 수가 바로 원자 번호예요. 따라서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를 빼면 바로 중성자의 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동위원소에 있어서 핵 속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개수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그러나 뭐 화학에서는 핵 속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개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질량수가 다르면 동위원소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제 2.4에 보게 되면 실리콘의 동위원소에 대한 그런 예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살펴보죠. 실리콘의 동위원소는 자연계에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량수 28짜리, 29짜리, 30짜리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각 실리콘 동위원소의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 중성자의 수, 그 다음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주기율표에서 실리콘을 찾아서 원자 번호가 몇 번인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학생에 따라서는 주기율표를 외우고 있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주기율표는 암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암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실리콘의 원자 번호가 14번이기 때문에 모든 실리콘의 동위원소의 핵 속에는 양성자가 14개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질량수 28짜리 실리콘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 28개이기 때문에 그 중에 14개가 양성자면 중성자는 당연히 14개가 되는 거죠. 28 빼기 14에서 14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중성 실리콘 원자의 핵 주위에는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같은 개수의 전자가 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원자들은 쉽게 전자를 잃거나 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양이온도 되고 음이온도 되고 또 전자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중성 원자일 때, 원자 한 개가 중성 상태를 유지할 때는 이온 상태가 아니고 중성 상태일 때는 바로 핵 주위에 14개의 전자가 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량수 29짜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원자 번호가 똑같이 14번이기 때문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가 14개고 당연히 전의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핵 주위에 들어오고 있는 전자의 개수도 14개입니다. 자, 그런데 질량수가 29이기 때문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14개니까 중성자의 개수는 당연히 15개가 되는 것이죠. 15개가. 질량수 30짜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질량수 3짜리 역시 마찬가지로 양성자 14개, 그 다음에 중성자 16개. 이게 핵 속에 들어있고 핵 주위에 14개의 전자들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자들의 기본적인 구조, 그 다음에 그 핵 속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입자인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 그 다음에 그 개수들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들의 질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원자량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원자의 질량을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원자량은 표준 원자의 질량에 대한 상대적인 값으로 우리가 나타냅니다. 물론 이제 과학자들은 그 사이에 오락가락이 하긴 했지만, 표준 원자로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 하나의 절대 질량은 12 곱하기 12AMU로 사실은 정의가 돼요. 여기 이제 AMU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원자 질량 단위로 정확하게 12.00000 무한대까지 가는 AMU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자의 질량 하나하나는 너무나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런 크기가 굉장히 작은 질량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원자의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를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쓰는 그람으로 질량을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얼마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성 혹은 마이너스 23성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원자 질량을 좀 더 간단한 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원자 질량 단위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했고 그것을 줄여서 AMU라고 부릅니다. 요즘 와서는 DA로 흔히 돌턴에서 나와서 DA라고 흔히 표기를 합니다. 정의는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 동위원소의 원자 한 개의 질량의 12분의 1로 정의합니다. 12분의 1로. 자, 그렇게 정의를 하면 당연히 질량수가 12인 탄소 동위원소의 원자량은 12AMU가 되는 것이죠. 12AMU. 제가 위에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바로
1.660554 곱하기 10^-24 24승g이 바로 1AMU라는 질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AMU. 이게 바로 1.660554 곱하기 10^-24 24승g입니다. 자, 이렇게 비하면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1.008AMU가 되게 됩니다. 최근에는 AMU 대신에 돌턴 원자로를 제한한 돌턴의 이름을 따서 DA로 표기하지만 아직도 AMU라는 이런 표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와 같이 AMU를 사용하면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12돌턴 혹은 12AMU가 되게 되는 것이죠. 12AMU. 아까 얘기했지만 1AMU의 질량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숫자입니다. 1.66054 곱하기 10^-24승g. 여러분 언뜻 생각하기에 아니 원자 질량 단위를 왜 저렇게 1.66054 곱하기 10^-24승으로 정의를 했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1 곱하기 10^-24승g 이렇게 더 간단하게 정의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원자론이 정립이 되고 나서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에 대한 측정들이 쭉 이루어졌는데 그 쭉 측정을 하다 보니까 수소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가 12, 그 다음에 산소가 16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되게 돼요. 그래서 물질의 양을 나타낼 때 그 아예 그런 그 상대적인 질량에다 g을 붙인 그런 단위로 쓰는 게 상당히 편리하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그대로 쓰게 하기 위해서 이 원자 질량 단위를 탄소의 질량의 12분의 1로 정의를 하게 돼요. 사실은 이 숫자 1.66054 곱하기 10^-24승의 역수를 취해보면 뒤에 가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겠지만 이게 아보가드로 숫자와 똑같은 숫자가 되게 됩니다. 이게 역수가.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수의 역수가 바로 1AMU의 값이 되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간단한 숫자로 정의하지 않고 저렇게 1.66054 곱하기 10^-24승g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원자의 질량을 이와 같이 비교적 간단한 정수에 가까운 이런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수소가 1.008 거의 1이죠. 그 다음에 탄소 질량수 12짜리 탄소는 12가 되게 됩니다. 12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 산소는 거의 16 그 다음에 질소 거의 14 이런 식으로 정수에 가까운 숫자로 이 원자들의 질량을 AMU 단위 혹은 돌턴 단위로 우리가 부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원자들의 질량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건 질량 분석법으로 측정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교재에 보게 되면 질량 분석법이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학교 1학년 수준에서 이 질량 분석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화학과에서도 고학년이 돼야 질량 분석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장치를 사용한다는 거, 특히 오늘날에 와서는 예전에 그 원자들의 이 질량을 측정했던 그런 질량 분석기는 더 이상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질량 분석법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소들의 동위원소 하나하나의 질량, 그 다음에 동위원소들의 구성은 구성 비율 이런 것들은 질량 분석법으로 측정한다는 정도를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자연계에는 동위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자들의 질량을 사실은 하나의 동위원소의 질량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 원자의 질량이 12AMU지만 실제 자연계에는 탄소는 질량수 12짜리와 13짜리가 혼합되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탄소 시료 속에는 질량수 12짜리와 13짜리가 섞여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하면 그 동위원소들이 섞여 있는 상태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원자들의 질량을 나타낼 때 평균 원자량에 해당하는 이런 값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원자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들의 산출도를 반영한 가중 평균 원자량으로 원자량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 원자량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원자량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동위원소들의 평균값에 해당하는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동위원소 사용할 때는 그때는 그 동위원소의 질량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실리콘은 자연계에서 질량수 28짜리, 29짜리,
30짜리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산출도는 28짜리가 92.2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29짜리가 4.67%, 그 다음에 30짜리가 3.10%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원자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원자 질량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빼고 사실은 원자량이라고 해서 붙여 쓰는 게 옳습니다. 자, 질량수 28짜리의 질량, 이건 이제 질량 분석기로 측정한 값입니다. 곱하기 산출도 분율 92.23%니까 0.9223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 질량수 29짜리인 실리콘의 원자 한 개의 질량, 당연히 이것도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측정한 값입니다. 곱하기 산출도 분율 4.67%니까 0.0467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질량수 30짜리의 질량 곱하기 그거의 산출도 분율. 자, 이렇게 해서 다 더한 값, 물론 이제 유효숫자 4자리로 해서 값을 구했죠. 이게 바로 원자량이 되는 것입니다. 원자량. 그래서 원자량은 각 동위원소의 질량 곱하기 그거의 산출도 분율을 해서 모든 동위원소에 대해서 다 더한 게 바로 원자량이 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동위원소의 질량의 평균값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평균값. 이게 바로 원자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평균값이지만 평균값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원자량 그러면 당연히 이 평균한 값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특정 동위원소 사용할 때는 그 동위원소의 질량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특정 동위원소를 농축해서 쓰지 않는 한 이 산출도 비율로 다 섞여 있는 혼합된 그런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자량을 사용하게 되면 그와 같이 혼합되어 있는 비율을 그대로 우리가 반영을 해서 계산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제 2.5를 보게 되면 똑같은 계산 예제가 하나 더 나와 있는데, 자, 은은 46개 동위원소가 알려져 있지만 자연계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107짜리와 109짜리, 질량수 109짜리와 107짜리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동위원소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측정된 질량이 AMU 단위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산출도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원자량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각각의 동위원소의 원자량 곱하기 산출도 분율 해서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동위원소의 원자량 곱하기 산출도 분율입니다. 자, 산출도가 퍼센테이지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분율로 바꿔서 각각의 질량에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수 107짜리의 원자량, 이건 실험적으로 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찾거나 시험 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주어져야 되는 값이고, 찾으려면 인터넷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 주어져 있어요. 곱하기 그거의 산출도 분율 더하기 질량수 109짜리의 원자 하나의 질량 곱하기 그거의 산출도 분율 해서 다 더하면 바로 평균 원자량이 나옵니다. 평균 원자량. 일반적으로 화학에서는 이 원자량은 소수 두째짜리까지를 우리가 취해서 사용을 합니다. 물리학하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자릿수를 씁니다. 그러나 화학에서는 많은 양의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대개 소수 두째짜리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화학에서 필요한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는 원자들의 구조와 그 다음에 그 원자들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입자의 종류와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물리적인 성질, 그 다음에 원자들의 질량, 해당하는 원자량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하셔서 앞으로 원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산, 물질의 양에 관련된 그런 계산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